본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는 각각 연사 3인의 발제로 진행되며 3부는 연사 3인의 좌담회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발제는 20분의 프레젠테이션과 10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좌담회는 4인의 연사가 참여자들의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으로 채택되신 분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10분, 2부와 3부 사이에는 20분의 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서울시 청년공간에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포럼의 영상과 자료집은 편집이 끝난 뒤 서울청년생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청년허브와 7개 무중력지대,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이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청년 공간 포럼 여는 발제를 맡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의 김선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제 세부로 이렇게 방금 나간 그 영상처럼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부는 청년 공간의 해체라는 제목으로 기획되어 있고 총 3명의 발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맡아서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공간의 해체라는 제목이 참 부담스러운 제목이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실제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은 서울시 청년 허브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사실 청년 공간이 지금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공간이고 저 또한 사실 한 5년 정도 전에 여기 미다지 사무실에 입주해서 매일 이제 오가던 공간인데 좀 오랜만에 와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공간의 해체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발제를 요청을 받아서 발제문을 막 준비를 했는데 사실 해체와 재구성을 이미 청년 허브라는 공간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와서 현장으로 느끼게 돼서 사실 이제 다른 무중력지대나 지역에 있는 청년 공간을 갈 때도 항상 모든 저희 청년 공간 주체들의 어떤 건강과 과로가 걱정될 만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봐와서 이렇게 말을 얻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부탁을 받은 게 있고 얘기는 해야 하니까 제가 준비한 발제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비한 발제의 제목은 청년 공간의 쓰임새,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다시 상상하기입니다. 청년 공간이 해체를 한다고 할 때 그 해체라는 것이 무엇을 해체해야 할 것인가를 볼 때 저는 청년 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특정한 이미지가 생겨났다고 보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좀 미리 이제 어떤 발언의 범위를 좀 한정하고 간다면은 청년 공간을 모두 다 해체하고 다 부숴서 재구성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청년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천이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청년 공간은 현재 청년기본법이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간이라는 말을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 공간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법과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제 청년 시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 시설에 대한
조례, 그러니까 법에는 시설에 관한 내용이 빠져서 없고요. 이제 기본 조례를 보게 되면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고, 여기서 자치구별 서울 청년센터 혹은 뭐 청년 허브도 지금 이제 어쨌든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청년 담론이나 청년의 실천을 어떤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여전히 몇 년 이제 거의 이제 한 7, 8년 정도 청년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여전히 청년이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말은 언제나 너무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사실 잘 고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이때 청년이 무엇인가, 또 활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데 청년 정책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되게 좋은 말이지만 이 말만 봤을 때는 딱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의 활동에서 청년 활동, 청년 정책의 목적 이런 것들이 공간이라는 기반 환경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상상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지금 청년 공간, 청년 시설은 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좀 우선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청년센터,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온라인 청년센터에 가면 청년 공간 검색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전국에 청년 공간 리스트를 모아놓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행정에서 만든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인데, 뭐 이를테면 서울시의 일자리 카페와 같이 이제 공공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청년 공간들의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공간에 대한 이미지, 좀 해체를 해야 할 그런 이미지들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살짝 떠 있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맨 위에 있는 그 4개의 그림이 다 완전히 그 토즈 같아요. 그래서 토즈 아니면 뭐 토즈 아니면 기껏 조금 토즈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화된 버전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패스트 5나 뭐 위워크 같은 코워킹 오피스 같은 형태를 취하는 그림들을 청년 공간을 검색했을 때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과 다양한 사회 담론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 아직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들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무중력지대 홈페이지에서 찾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제가 이제 저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 아니면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약간 청년 공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인데, 중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마디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좀 화가 나는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 화가 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또 청년의 어떤 취약함과 다르게 청년 관련돼서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청년 그룹의 특성이라는 걸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청년들은 전부 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누워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서 빈백 얘기를 이게 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사실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만들고 있는 청년 공간에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 공간에 저런 빈백이 되게 기본값으로 이제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제가 아까 던져드린 문제의식, 그러니까 청년과 활동과 청년 정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볼 때, 여기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구현된 바로만 치면은 개인적인 공부나 아니면 일, 그리고 휴식, 그리고 식사,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지금 그림으로 제가 사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발표와 뭐 발표를 듣는 것, 그리고 교육들이 벌어지는 장소로서 청년 공간이 상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년이라고 함은 청년 공간에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을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따 이렇게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특성이 청년 내에서 어떠한
특정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기보다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좀 지향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때 일종의 그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 청년 공간의 이용 대상이 실질적으로 좀 한정되게 되는 문제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년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청년 거버넌스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할 때 사실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이나 다양성을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발성에 기대어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방문에만 기대를 했을 때 사실상 그 계급에 따른 계층에 따른 청년 내부의 불평등이 다시 한번 이 청년 제도를 통해서도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청년 공간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좀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섭외를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서울시 청년청 공론장에서 했던 이제 발표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발표도 이제 그때 발표도 제가 이제 좀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쓴 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민간 시설들이 문을 닫지 않고 있는데 청년 공간이 조금만 더 이제 심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문을 닫는 현상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이제 청년 공간에서 진행되기로 했던 행사를 뭐 진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민간 시설보다 먼저 문을 쭉쭉쭉쭉 닫아버리는 현상이 좀 굉장히 책임 회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책임적 회피적이라고 느꼈냐면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 청년 공간이 쓰임새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뭐 전염병 상황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데 가장 먼저 그냥 빠르게 문을 닫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다 혹은 되게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던 공간들이 있죠. 이를테면 주민센터라든지 뭐 세무서라든지 뭐 주식시장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곳에 비해서 사실 우리는 필수적이기보다는 좀 있으면 좋지만 좀 없어도 그만인 공간이라고 스스로 좀 선언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청년 공간이 문을 닫는 이유가 청년 공간이 닫고자 해서가 아니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으로의 상황에서 청년 공간이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것은 이 청년 공간이 왜 필요한지, 왜 위급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이끌어내고 담론을 통해서 이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명령의 체계를 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를 들 수 있을까를 좀 이번에 청년 공간의 해체라는 포럼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요 그림에 따르면은 청년 공간에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공부, 일, 휴식, 식사, 교육인 상황에서는 사실 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화면보다 하나 앞인데요. 네, 좀 PPT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원래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 있었던 기능은 공부와 일 같은 것들은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할 수 있고 휴식은 뭐 집에서 취하라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관이나 학교 학원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청년 공간에 올 수 있는 정도의 자발성 혹은 계층적으로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돈을 내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스스로 민간 업체를 이용해서 청년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또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요새 이제 고민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2월, 3월에는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 활동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온라인에 다 적응이 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온라인 포럼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온라인 중심 이전 시절보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경향, 더 많이 이제 일이 바빠지는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민간 업체나 혹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어떤 청년 공간의 쓰임새를 무엇으로 좀 상상해야 할까,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고 그것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작년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의 재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도 청년 공간의 재구성 포럼인데 청년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만들 것인가를 두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를 했던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연구진이 당시 주장했던 것은 청년들이 고립된 의존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이 고립된 의존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고립 상태는 유지화돼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해서 빨간색으로 화살표 만들어진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 개인 청년에게 일자리를 가지라고 하고 개인 청년에게 주거를 해결해주고 약간 이런 방식, 결국에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을 지원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문을 던졌었습니다. 최근 이제 막 2, 3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도 사실 청년 정책이 청년들이 알아서 살아남는 그 각자 도생의 원리를 오히려 강화시켜온 좀 혐의는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보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좀 주장했던 것은 청년 정책의 새로운 목표는 연결된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지향을 하되 이 청년들이 개인 단위에서 이제 해소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공동체로, 또 어떻게 정책과 개인 혹은 뭐 개인과 사회와의 연결점들, 그리고 또 개인과 개인과의 연결점이기도 하죠. 이것은 청년층이 지금과 같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평등하고 차이가 크고 격차가 심한 집단이라고 할 때 이 내부에서의 어떤 소셜 믹스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열려 있는, 그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때 청년 누구나라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청년 누구나 오세요라고 했을 때 인원을 채우는 것이 어떤 소위 뭐 계층대로 이제 줄을 세울 수 있다면 위층에 있는 계급들부터 다 들어와서 청년 누구나의 그 파일을 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진정으로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이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 독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좀 청년 공간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라고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개를 넘겼는데 기존의 청년 공간이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매일같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활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주로 좀 더 열려 있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연결된 독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좀 활용하는 공간처럼 이미지가 박혀버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책 맥락에서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공간이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이때 이제 연결된 독립 상태에 이미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공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의문시를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연결이라는 것과 자율성이라는 것을 이를테면 이런 방식으로도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쓰는 자본 개념에 따르면은 네트워크 자본이고 사회 자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자율성이라는 것은 경제 자본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경제 자본은 낮지만 사회 자본은 좀 높은 청년들, 혹은 사회 자본과 경제 자본이 좀 높은 청년들이 이 공간에 모여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좀 더 이제 청년 정책의 맥락에서는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사회 자본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계속해서 자살 위험군이 되거나 혹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는 청년들과 관계없는 공간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사회 자본이 이미 있는 청년들이 청년 공간을 다 점유하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청년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청년 센터에 관해서 인터뷰한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좀 그 따옴표 안에 있는 평가가 다소 실제 청년 공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비해서는 조금 박한 평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분이 막 그렇게 위약적인 분이 아니었거든요. 위약적인 청년이 아니었는데 대안적인 활동, 대안적인 것들이 많이 이미 경험한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는 사람들끼리 행사를 하는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해당되지 않는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일종의 적대감인데, 이런 적대감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귀를 기울여 보긴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굉장히 적대감이지만 좀 더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진행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청년 공간을 알고 있다라는 비율이 여전히 10% 미만으로 등장합니다. 청년에 관련된 모든 법, 제도, 거버넌스, 참여기구 등등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여전히 10% 미친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그림이 현재의 청년 공간에서 해당이 꼭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금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른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조사에서 세대별, 연령대별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사실 청년들이 단체 참여하고 있는 그 사회 참여 네트워크 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특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모임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조금 더 문턱이 낮아 보이거나 혹은 누구나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어떤 지역에 딱 떨어졌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요 두 개에서 20대 30대가 굉장히 이 단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청년 공간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그림,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는 오늘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 일단 감사합니다라는 게 떴죠. 그래서 참여자분들에게 미리 받은 사전 질문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혹시 질문이 추가된다면은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질문이 띄어져가지고 보고 있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사전에 좀 신청하신 분들이 주셨다고 합니다. 청년 공간 하면 뭔가 스터디 카페 같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공간의 원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청년 공간의 원래의 취지나 목적이라는 게 뭘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는 됩니다. 사실 청년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저는 여전히 제가
오늘 발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년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고민하면서 이 청년 공간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요. 사실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청년 정책의 목적, 그러니까 취약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가닿을 것인가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면은 사실 좀 다른 목적이 있죠. 이를테면 뭐 청년 허브나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지금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청년이고 이미 이런 담론이 생겨난 지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정말 각박한 경쟁 위주의 각자 도생 사회에서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규범들, 특히 이제 취업과 관련된 규범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넉넉하거나 좀 다른 가치들을 좀 마주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삶을 경험하고 좀 어떤 친목과 환대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청년 공간이 초기에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또 많은 청년 공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요 공간이라는 특성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의 규범과 청년 공간을 통해서 좀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좀 대안적인 규칙들 사이에서 사실 언제나 힘의 싸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 힘의 싸움에서 그 앞부분 앞단에 있는 기존 사회가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규범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존 사회 규범이라는 게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을 뭐 준비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연화되면서 뭐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요새 재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사실 웬만한 카페보다 대부분의 청년 공간이 더 좋고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서 그렇게 어떤 기존의 규칙 같은 것들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개인적인 계획들이 청년 공간에 좀 더 많이 스며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부분이 저는 뭐 이렇게 청년 공간이 운영되어서 뭐 나쁜가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코로나19 상황에 청년 공간이 가장 먼저 문을 닫아야 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항하는 논리를 좀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역할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좀 다음 질문을 좀 들어보는데 현장 질문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로 인해 청년 공간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하고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많았는데 문을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신 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은 설명이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요? 네, 변명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무중력지대와 청년 허브와 많은 공간들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시고 계셨는지를 잘 알고 있고 온라인으로 정말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무책임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은 청년 공간을 잘 해보고자 했던 그런 이제 공간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전반적으로 먼저 문을 닫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관료 시스템에 좀 더 그 공격과 타격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이용자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나마 좀 더 실제로 공간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조금 더 일상적인 이용자들이 보기에는 도서관 뭐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먼저 문을 닫는 게 좀 더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격의 포인트는 정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사전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공간이 초기 조성될 때만 해도 공간의 기획자와 이용자들이 세대가 겹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갈수록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두 개 같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담론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청년 공간도 계속 변해갈 텐데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대전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떨 것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두 개가 다 이제 같은 답변으로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모든 청년 공간, 청년 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위원회가 그 현장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혹은 청년들로부터 계속해서 의견을 받아서 환류하는 것, 이게 변하지 말아야 할 대전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 공간의 의미나 실제 운영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를 청년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일종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명심해야만,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공간에서 좀 취약성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방안도 좀 더 갱신되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계속하는 것, 접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시느라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좀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유진 센터장님 발표를 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무중력지대 양천센터장 문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공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청년공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청년공간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어 왔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여서 저 또한 굉장히 이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중력지대는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허브가 2013년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허브의 도움을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또 청년허브가 있다는 것이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청년허브가 2013년에 개소한 이후에 많은 활동을 해왔고 많은 청년단체를 지원해왔고 청년들과 함께 미래의 서울을 그리고 미래의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활동의 생태계가 다양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중력지대라는 공간이 서울시에 생기게 되죠.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청년 보장 2020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놀자리로 무중력지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 생겼던 무중력지대는 지벨리였습니다. 2015년에 지벨리 개소를 이후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무중력지대가 생겨서 2018년에 5개의 청년 공간이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강남과 영등포가 개소를 하면서 이제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무중력지대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과 그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의 색깔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 법인과 단체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그 무중력지대를 가꾸어 나갔고 그 결과 무중력지대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중력지대뿐만 아니라 청년 교류 공간도 이 청년 공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교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청년 공간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지역에는 아직 청년 공간의 필요성이라든지 청년 활동을 지원해야 될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출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서울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역에서 그런 자발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져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 교류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에서 서울을 찾아왔을 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 또 활동가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잠시 들릴 수 있고 또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허브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실험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연구 활동, 교육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공간이고요. 청년 교류 공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고 연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 양천을 비롯해서 7개의 오늘 행사를 주최한 7개의 무중력지대들은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공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중력지대를 한 카테고리로 그리고 청년허브와 청년교류공간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 그 이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여력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무중력지대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역할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무중력지대와 그리고 청년허브, 청년교류공간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또 다른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구나 참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떠 있는 이 사각형 표를 보시면요. 제가 무중력지대 각 사업 전체를 나열을 한 다음에 사실 제 임의대로 카테고리를 나눴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비율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가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모든 무중력지대, 모든 공간들이 홍보나 이제 멤버십 사업 그리고 서포터들을 운영해서 이 공간 자체를 알리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저희도 3년 차고 지벨리는 청년센터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센터들이 3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무중력지대를 잘 모른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중력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 곳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홍보하고 이제 멤버십을 늘려가고 그래서 청년들이 무중력지대에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중력지대는 각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 단체들과 법인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기반 활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취업, 창업, 창직과 같은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무중력지대 공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리고 네트워킹 사업,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무중력지대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럼이나 공론장, 그리고 공간 특성에 맞는 각각의 사업들도 각 무중력지대 특색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무중력지대와 청년허브 교류 공간의 이제 사업들을 제가 분류해서 사업명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사실 무중력지대 센터장님들이나 교류공간 허브 센터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이걸 왜 저기다 넣어놨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고 좀 조악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먼저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들, 공론장, 강연, 네트워킹, 문화예술, 취업, 창업, 창직, 심리 지원, 생활 고민, 정책 안내, 지역 기반 활동, 혁신, 홍보 서포터즈 멤버십, 공간 특성에 맞는 사업, 공통 사업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각 무중력지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청년들이 이 무중력지대를 기반으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협력의 경험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허브와 청년교류공간은 그 공간들만의 역할을 정말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굉장히 무중력지대와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더 큰 아젠다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럼과 공론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청년을 넘어서는 그리고 미래사회의 의제를 발굴하는 데까지 나아가 있었습니다. 또 정책 발굴과 연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별 무중력지대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허브나 교류공간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줌으로써 그동안에 형성되어 온 청년들의 생각, 그리고 청년들이 제안하고 싶은 다음 사회를 위한 아젠다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일들을 수행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지역 교류와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큰 단위에서 가져가지고 또 서울이 서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서울만의 특성은 무엇인지 또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네트워킹과 활동 기반 마련은 청년허브 그리고 교류공간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온 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서울시 청년청이나 청년허브 안에 있는 입주사무실의 경우에는 공간이 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각 무중력지대와 공간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앞서 저와 함께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무중력지대나 청년허브 그리고 교류 공간을 경험하신 분들은 거기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공간이라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펼쳐놓음으로써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무중력지대에 오고 그리고 저도 청년들을 만나보면 정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또 자신과 정말 먼 얘기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부터 다가갈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용 가능하고 나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참여해서 그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센터장님들께 각 무중력지대, 각 공간들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무중력지대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 그 중점적으로 두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 같은 경우에 씨앗 프로젝트라고 하는 좀 지원하는 그런 커리어 지원 프로젝트를 보내주셨고, 강남도 마찬가지고 영등포, 대방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양천은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 도봉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예술 하는 청년들이 많은 지역 특색을 살려서 무중력 스테이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교류 공간 같은 경우에 땡땡마실이 굉장히 중점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서울에 청년 공간을 투어하러 오셨을 때 직접 이제 투어를 가이드 해주시면서 어떤 청년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내를 하는 역할, 그리고 청년허브는 2020 청년허브 기획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정말 미래사회 의제라든지 정말 앞으로의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아젠다들을 던지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청년 공간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서 교류와 네트워킹을 가능하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했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도 그 이전에 했었던 협력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누고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 참여 역량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생활 고민, 심리 지원, 그리고 정책 안내,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예술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앞서 김성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듣다가 이제 제가 막 무중력지대 청년 공간들이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좀 뭔가 이질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무중력지대와 청년교류공간, 청년허브까지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기관들이 코로나 이후에 바로 청년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무중력지대나 그 공간을 이용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왜 그 공간을 이용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월 이후, 이제 2월 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모든 청년 공간이 문을 닫게 됩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닫은 경우도 있었고, 또 각 자치구의 지침으로 닫은 센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무중력지대 바로 앞에 스타벅스, 커피빈 이런 카페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가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방역 관리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곳들을 방문하면서 과연 스타벅스보다 청년 공간이 더 위험할까? 그리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직원들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매일매일 연락이 왔어요. 문 언제 여나요? 프로그램 안 하나요?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프로그램 문의, 공간 대관에 대한 문의가 걸려왔고,
또 센터에서 만나던 청년들이 있는데 취약해 보였던 청년도 있고 뭐 취업 준비를 하던 청년들도 있고 사실 그 가까이에 있는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살을 맞붙이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 그 결과도 저희가 예상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요. 홀로 떨어져서 취약해지기 쉬운 청년들에게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취준생에게는 스터디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큰 비용이에요.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준생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답들이 주관식 문항 응답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던 역할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침을 어길 수 없었고 또 이제 정부에서 공공공간을 닫는 그 이유도 사실 좀 어떤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방역에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지침을 바꾸거나 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계속 서울시와 논의를 했고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침은 이제 앞으로는 5단계로 나누어서 3단계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먼저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대면 온라인으로라도 청년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무중력지대들, 청년 공간들이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뭐 네트워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면서 참여도도 높았고 또 지역의 한계, 지리적 한계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지 못했던 취약한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일단 공간을 갖지 못한 청년,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인 청년, 그러니까 집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 또 소통에 디지털로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만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우선 제가 정말 심장에 콕 하고 박혔던 그런 말이 있는데 한 청년이 배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배경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서로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뒤에 배경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만의 공간이 주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또 집 상태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배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무중력지대가 그런 청년들한테 배경이 되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그리고 언제 다시 또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가 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 공간이라고 하면 안전하고 청년들한테 배경이 되어주는 공간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이 모이는 공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취약한 청년들이건 뭐 활력을 가진 청년들이건 좀 활력이 낮은 청년들이건 어디에 가면 청년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정책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온라인 청년센터에도 갈 수 있고 또 청년 포털에도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든 전화로 만나든 문자 메시지로 만나든 일단 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정보들을 집약하고 있고 집적하고 있고 그것들을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약한 청년을 좀 더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래서 도봉에서 시행한 그 긴급 지원 키트 나눠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청년이기 때문에
복지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더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그런 방역 물품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스럽게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침을 가지고 앞으로 청년 공간이 운영될 때 청년 공간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감염병의 확산세 속에서도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 안에서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또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무중력지대들 그리고 청년 공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 운영을 장기간 못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3번, 4번씩 청년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초창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기도 어려웠던 시점이 있어서 그때는 뭔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진행해서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서적들도 읽었고 또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뭐 서적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공간들 차원에서는 굉장히 자주 센터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대면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터진 이후에 되게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청년 공간들끼리 지혜를 모으고 또 서로 노하우도 공유를 하면서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질문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오랑이라는 청년 공간이 새로 생겼는데 무중력지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또 소견을 밝히자면 무중력지대는 초창기에 생겼을 때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제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청년들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무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접근에서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다양한 삶을 풍성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무중력지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오랑은 청년 정책 전달 체계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을 상담받을 수 있고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 고민들까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정보를 연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무중력지대에서는 활동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오랑에서는 서울 청년센터 오랑에서는 정보 전달 체계 그리고 청년 정책 전달 체계와 더불어서 좀 더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장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서울시 청년공간은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이 끝나면 운영도 끝나는 것인지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네, 근데 위탁이 끝나면 또 이 공간의 필요성이 있고 이 공간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쉽게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들도 최대한 많은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위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지되고 한다면 또 다시 이제 뭐 위탁사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질문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네, 꽤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무중력지대를 운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뿌듯할 때도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공간이 2013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한 7, 8년이 흘렀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공간이 들어오게 되고 그 청년 공간의 필요성이 또 다 인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청년 공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를 통해서 더 나은 청년 공간,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의견을 보태주시면 각 무중력지대와 청년교류공간, 청년허브 그리고 서울 청년센터까지 더 힘을 받아서 좋은 공간들로 가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청년 문제와 청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할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의 이성훈입니다. 제가 처음 오늘 발표를 제안받았을 때는 순천 청년중간으로 좀 정신이 없었을 때였는데요. 여러 지방의 청년센터 중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지방의 여러 사례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지방의 청년센터 10여 곳과 순천의 여러 청년들을 인터뷰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청년 문제와 수도권의 청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양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는 하는데요. 그럼 지방의 이야기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종고투하고 있는 센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에 대한 소개, 전라남도 청년 현황, 지역 청년의 목소리, 지역 청년센터 및 지자체들의 역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치고는 제법 이른 시기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센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2015년 말 서울에서 한 청년 활동가분이 순천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순천은 레일로드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순천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성업하게 되었는데요. 그 활동가분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놀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청순넷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셨고 자신들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행정과 무언가를 좀 해보기를 원하셨어요. 마침 우리나라에선 청년 바람이 좀 불어오기 시작하던 때였고요. 그래서 청순넷은 조례제정 준비 모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순천에는 매해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보는 행사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청년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100여 명의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 결과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컸는데요. 행정에서는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중순에 2016년이군요.
16년 7월 중순에 청년 지원팀을 신설하고요. 9월에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엔 청년 의견 수렴 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 해를 넘겨 2017년 3월에는 협의체 위원 8명과 행정에서 2분, 그리고 건축사분 1분이 참여한 청년센터 공간 구성 TF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15개월 정도 활동하시면서 전국의 좋은 청년센터와 청년공간을 둘러보시고 의견을 모아서 공간을 구성하시게 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도 8월에 마련을 했고요. 결국 2017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 정식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청년센터 개관 소식은 그해 춘천시 10대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기도 했죠. 네, 다음은 저희 순천시 청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직영으로 운영되는 센터이다 보니 센터장은 순천시 투자 일자리과 과장님이 겸직하시고 청년 지원팀의 감독하에 청년센터 팀장, 시설팀, 운영팀, 일자리 카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직원은 5명이고요. 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청년 지원, 멘토링, 청년정책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기본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공휴일, 일요일은 휴관하고 있고요. 평일 저녁 대관이 있으면 22시까지 탄혈력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의 센터 이용은 주로 저녁 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 4일은 22시까지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약 3만 5천여 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년센터 공간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전경 사진이에요. 저 건물의 2층만 청년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자체가 옛날 승주군청 건물이에요. 그래서 약 40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 안전보강 및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학에서 오신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 관스러운데 안은 청년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청년센터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문화공연장인데요. 이 공간에서 공연, 강연, 영화 상연 등을 하고 있어요. 장비들의 수준도 좀 상당하고요. 문화공연장은 50에서 80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겠죠? 지방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직영으로 운영돼서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이용 빈도가 많은 세미나실입니다. 그 다음은 공유부엌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유부엌을 활용해 주셨어요. 여기서 고기도 굽고 마늘을 볶느라 제가 사무실에서 재채기를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다음은 정장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꿈청 의상실이고 그 다음은 푹 쉬어갈 수 있는 쪽잠 쉼터입니다. 쪽잠 쉼터는 다락방 구조여서 쪽잠 쉼터 아래쪽이 의상실입니다. 쪽잠 쉼터를 잘 활용하신 분들은 약속 장소를 센터로 잡으신 다음에 친구가 올 때까지 이 쪽잠 쉼터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책과 보드게임을 배치해서 놀이공간의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센터 이용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2019년 청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전국의 독립출판 서점들이 모인 잘한다 아트북 페어. 그리고 다음은 청년들이 청년 서로에게 강사가 되어보는 서로학교 운영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청년들이 공유부엌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카페를 통해서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센터에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챕터 2 전남 청년 현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현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방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전남의 시군별 청년 인구인데요. 순천시가 7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구례가 8천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냥 보아도 약
10배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요. 이걸 좀 다르게 대입해 보면 순천과 구례의 격차는 순천과 인천의 격차만큼 나옵니다. 순천과 인천은 청년의 나이가 같은데요. 인천의 청년 인구가 순천의 10배가량 됩니다. 같은 전라남도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구례의 청년 나이는 49세입니다. 순천 기준에 대입하게 되면 5,000명이 채 안 됩니다. 더 큰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죠. 다음은 전라남도 시군별 청년 연령인데요. 지방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수도권처럼 그렇게 영하지가 않습니다. 39세, 45세, 49세, 심지어 55세까지 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들입니다. 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인구수와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군구별 청년 비율인데요. 순천이 26.5%이고요. 가장 적은 장성군이 20%인데 장성군은 청년의 나이가 만 39세로 순천과 같습니다. 가장 비율이 많은 강진군은 36.77%인데요. 이곳은 청년의 나이가 15세에서 55세까지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년들을 흔히 파편화된 존재, 불균질한 존재, 많은 격차를 지닌 존재들로 묘사하곤 하죠. 지방에서는 지역적 격차와 연령적 격차로 인해서 더 다양하고 큰 격차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전고투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의 청년센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지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10여 군의 청년센터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년들은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분명 자연환경은 좋은 건 사실이죠. 다만 여기서 정주 여건은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한 청년은 지역의 유일한 장점이 싼 집값인데 투기 바람이 지방에까지 몰아치면서 지방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요즘 지방의 집값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양한 직무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일자리 문제는 모든 청년센터와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화생활 측면에서는 문화시설이 열악하고 콘텐츠 접근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답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순천에서는 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CD로 봐야 하죠.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다양한 청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답했는데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는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소문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는 한 지역의 활동가분은 순천에서 제법 먼 곳에 계신 분인데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시곤 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 말들이 금방 알려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못하고 멀리 떨어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지자체와 청년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천시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다른 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과 시가 공동 적금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창업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 내 일자리 카페를 운영해서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진로를 탐색해보는 잡 튜터링,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는 꿈청 의상실, 전문 업체 계약을 통한 컨설팅 프로그램, 각종 전문기관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에는 창업연당이라는 창업 전문기관이 있고요. 광주의 마인드링크 형태인 정신건강지원센터도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선 대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비교적 산업적 인프라, 즉 일자리 확보가 되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과 기업풀을 만들어서 서로 교육하고 매칭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산당과 일자리라는 전력적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요. 반면에 이러한 자원을 거의 가지지 못한 지역은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곳들은 군청이 최고의 일자리라고 할 만큼 상황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을 군청에 취업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청년들을 일자리 관련 기관에 연계해 주거나 청년 활동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거나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 없다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어떻게든 해결한 분들이기에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역 활동과 커뮤니티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유효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뭔가 커뮤니티가 꾸려져야 그분들이 무언가 일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꿈청 클래스, 소규모 영화를 보는 꿈청 극장, 비대면으로 운동해보는 꿈청 피트니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청년들이 참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꿈청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를 하고 있죠. 이 밖에도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각종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는 같은 주제로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꿈청 식탁, 커뮤니티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업, 청년의 각종 아이디어와 도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도전사업, 청년 의견 수렴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훌륭하신 많은 분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SNS로 홍보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 지역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제주시는 다양한 활동과 청년 공간 운영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훌륭하지만 센터 외의 청년 활동 공간인 다락 1, 2, 3차원은 청년센터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좋은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들은 단언컨대 전국에서 가장 뷰가 훌륭한 청년센터일 것입니다. 웬만한 고급 호텔보다 뷰가 좋은데요. 제가 군산에 살았더라면 뷰에 취해서 매일 갔을 것만 같아요. 이 청년들은 군산시 상공에 있어 신축 건물 3계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규모와 시설면에서 단연 압권입니다. 카페, 도서관, 세미나실, 메이커스 스페이스, 컴퓨터 교육장 등이 매우 훌륭하게 잘 구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 청년센터는 고노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노브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노브 고위 관계자분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고노브가 많은 청년 시설을 운영 중에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으셨어요. 제 사견으로서는 그 센터 위치가 고용센터에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고용센터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방문한 적은 있긴 하지만 그 외에서는 그리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취업준비생 지원에 초집중하면서 제법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기출 문제를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배치하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의 방문을 유도해내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청년센터도 스파르타라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독하게 준비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군 지역 청년센터 중에는 영광군 청춘공방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군 지역은 여러 인프라가 더 부족하다 보니 사정이 더욱 열악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청년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사업, 각종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나름 지역의 청년센터들도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 공간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교류, 협력, 소통, 휴게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의 활동에 중심 가치를 부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가치가 발현되려면 서로 모여서 소통해야 하죠. 그러라고 만들어둔 곳인데 코로나로 문을 닫고 있으니 청년 활동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 문제로 보이신 거잖아요. 게다가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서 강제로 폐관해야 하니 운영이 매우 불투명해졌죠. 언제쯤 열 수 있으려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카페에 가보면 청년들로 가득하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명맥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말이죠. 이에 대한 대응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역 필수품인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들을 사용해서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방역 담당자를 지정해서 방역에 집중하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최소 2차례 환기를 하고 프로그램 중간중간 환기하고 각종 비대면 프로그램의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방역을 매우 철저하게 하면서 소규모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센터가 카페보다 밀집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방역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하면서 소규모라도 대면을 열어나가면서 비대면을 병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리고 비대면 커뮤니티가 대면 커뮤니티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 체감상 끈끈한 비대면 커뮤니티가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MMORPG의 길드원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은 게임 속에서 온갖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고난과 영광을 같이 누린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에서 만들고자 하는 비대면 커뮤니티가 과연 그렇게 극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비대면이 시공의 제약을 무너뜨려서 더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상황으로 촉발된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서로 취해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전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순천의 청년공원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고 현재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순천의 청년공원은 다양한 청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방문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같이 활동할 동료를 찾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은 위상과 하드웨어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꿈꾸는 바를 다 이루려면 청년센터가 500평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간이나 지역의 위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 40% 정도는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번째는 결혼이나 육아를 하게 되면 청년의 나이에 해당되었는데도 공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자나 영유아 부모를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청년공간에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센터
설립 초기에서부터 육아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센터 안에 키즈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청년들의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아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오시더라도 잠깐 이용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빠는 처음이지란 이름으로 육아 청년들을 위한 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이 턱받이 만들기를 비대면으로 처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같이 열심히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육아 청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육아 청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부와 같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청년층의 센터 이용 시간과 육아 청년들의 이용 시간이 그렇게 겹치지를 않습니다. 육아 청년들은 오전이나 점심이 좀 지난 시간을 선호하는데요. 청년들은 보통 저녁때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순천시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센터 치고는 좀 이용자가 많은 편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약 18,500여 명이 다녀가셨는데요. 더 많이 활성화된 청년센터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자체의 청년공간의 경우 담당하는 지역과 청년의 범위가 넓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사업을 진행할 때 특별히 유의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물론 지자체의 범위가 되게 넓죠. 순천은 넓이만 놓고 보면 서울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또 존재하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모든 정보와 인프라가 시청과 군청에 집약이 됩니다. 순천시 청년센터는 지경이다 보니 이런 인프라를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채널을 통해서 3만여 명 가입자들에게 쏘아줄 수 있고요. 자체 블로그와 SNS도 제법 활성화되어서 웬만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홍보해도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지난하긴 했죠. 그리고 다른 장점이라면 지역이다 보니 사실상 사업이 거의 과점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더욱더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처음에는 서울엔 청년들이 많으니까 모집이 더 쉬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여기는 다른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각자의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자체 홍보 채널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직접 발로 뛰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범위가 넓지만 이전에 언급했듯이 무언가를 할 기회는 부족하다 보니 여러 연령대가 다양하게 참여해 주십니다. 다만 거의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남성분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뭐 게임 대회 같은 거라도 좀 열어야 될까요? 이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지방 청년센터의 분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순천시 청년센터로 전화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두들 청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청년들의 희망이고 청년이 살기 좋은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부딪혀 보시게요. 네, 고맙습니다.